이걸 번역해내면 내 월급을 통째로 주지. 수백억 대자산가인 대표는 서류를 책상 위로 툭 던지며 조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는 그저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자신이 방금 인생에서 가장 비싼 내기를 걸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좀 비킵시다.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보여요? 강민호 대표가 청소 카트를 어찌나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는지 카트 위에 있던 세제통들이 바닥으로 쏟아질 뻔했다. 윤지수는 손잡이를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 벽 쪽으로 바짝 몸을 붙이며 작게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서울의 중심,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수출입 기업 태양무역에서의 흔한 아침 풍경이었다. 회사의 오너이자 대표인 강민호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무산된 직후라 특히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에게 있어 회사 피라미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 하는 것은 거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다. 박 대리, 강민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직원들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돼? 저 청소하는 사람들 내 눈앞에 얼쩡거리지 않게 하라고. 재무팀의 박소진 대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며 일어났다. 그녀는 대표의 아침 짜증에 이미 이골이나 있었다. 대표님, 저 여사님은 그저 본인 일을 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일? 그게 일이야? 강민호가 결제, 서류철을 책상에 쾅 내리치자 서류 몇 장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저 여자의 일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이 회사가 진짜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게 저 여자의 유일한 일이라고. 복도에 서 있던 지수는 그 모든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터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꽤 오래 일했고 이 냉혹한 기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하찮은 존재,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태양무역의 사무실은 강남에서 가장 비싼 빌딩의 3개층을 통째로 사용하고 있었다. 최고급 수입 가구, 최첨단 기기들, 태블릿을 들고 바쁘게 오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직원들. 지수는 그 모든 것을 닫고 쓸면서 중요한 대화들을 듣고 회사의 크고 작은 비밀들을 목격했지만 그들에게 지수는 철저히 없는 사람이었다. 최 과장, 강민호가 이번엔 영업팀을 향해 소리쳤다. 보고서 꼬라지가 이게 뭐야? 클라이언트가 이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보고 계약서에 사인할 것 같아? 최동욱 과장은 동료들 앞에서 밀려오는 수치심을 꿀꺽 삼키며 서류를 주워들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핑계는 필요 없어. 실력을 가져오란 말이야. 강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이딴 기본도 못할 거면 당장 짐 싸. 내 자리 탐내는 엘리트들이 줄을 섰으니까 항상 이런 식이었다. 강민호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고 무능하게 느끼게 하며 언제든 대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여기게 만드는 잔인한 재능이 있었다. 직원들은 다음 폭발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하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지수는 다시 복도를 지나며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책상을 닦거나 쓰레기통을 비웠다. 아무도 그녀를 의식하지 않는 마치 사무실을 떠도는 유령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들었으며 그 모든 모욕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었다.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지수 보호자님, 수아 양의 이번 달 치료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치료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주말까지 정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딸, 수아. 지수가 이 모든 굴욕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현실이 주는 끔찍한 무게감을 느꼈다. 청소노동으로 버는 쥐꼬리만 한 월급은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찼다. 어떻게든 긁어모은 돈은 전부 딸의 치료비로 빠져나갔다. 여유도, 휴식도, 존엄성도 없었다. 오직 생존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줌마, 누군가 생각에 잠긴 그녀를 불렀다. 마케팅팀 인턴이었다. 여자 화장실 엉망이던데 빨리 가서 좀 치워주세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인턴은 대답도 듣지 않고 휙 돌아서서 제 자리로 가버렸다. 그들에게 윤지수는 이름도 과거도
사연도 없는 그저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다. 그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던 사무실에 특별 배송을 든 우체국 직원이 찾아오며 공기가 바뀌었다. 국제 우표와 공식 관인이 빽빽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다. 수신인 란에는 굵은 글씨로 강민호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호 대표님, 앞으로 온 국제 등기입니다. 몇 분 후 봉투를 뜯어본 강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봉투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기괴한 기호들과 난해한 단어들, 마치 외계어 같은 문자로 빼곡히 채워진 상당한 양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야? 그는 짜증스럽게 종이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이집트 상형 문자라도 되나? 박 대리,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박 대리가 다가와 문서를 받아 들고는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보려 눈을 가늘게 떴다. 대표님, 이거 동유럽 쪽 언어 같은데요? 여기 공식 관인도 있고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동유럽? 강민호가 헛웃음을 쳤다. 우리나라에서 그딴 이름도 모를 나라 언어를 쓰는 사람이 어딨어? 질 나쁜 스팸이나 사기, 문서겠지. 하지만 박 대리가 꽤 큰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의 배열과 바로 오늘까지로 명시된 기한을 가리키자 그의 웃음기가 싹 가셨다. 당장 이거 번역할 사람 찾아. 그가 다시 심각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장 전문 번역가 수배해. 그때부터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대리는 검색할 수 있는 모든 번역회사에 전화를 돌렸다. 대형 에이전시부터 중소형 업체, 심지어 프리랜서 플랫폼까지 다 뒤졌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토록 희귀하고 전문적인 동유럽 법률 문서를 당장 오늘 내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 번역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강민호가 5번째로 폭발했다. 내가 돈을 쏟아붓겠다는데 1000만 인구가 사는 이 서울 바닥에 저 빌어먹을 낙서를 읽을 줄 아는 놈이 하나도 없다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강민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번역 앱과 인공지능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법률 용어가 섞인 특수 언어는 자동 번역기를 거치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로 출력될 뿐이었다.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이런 공식 국제 문서들은 보통 법적 기한이 엄격합니다. 만약 무시하셨다가 중요한 권리나 자산을 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강민호는 다시 서류를 노려보았다. 거기엔 명확하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정오라는 기한이 찍혀 있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는 이 문서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군. 그가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태양무역 같은 대기업이 외계어 같은 이따위 종이 쪼가리 몇 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니. 바로 그 순간 그의 특유의 오만함이 최악의 형태로 튀어나왔다. 강민호는 끓어오르는 좌절감을 숨기고 이런 위기 앞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여유롭고 절대적인 권력자인지 과시하기 위해 아주 잔인한 농담을 던지기로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사무실 전체가 울리도록 외쳤다. 다들 주목. 여기 이 외계어 문서를 오늘 내로 번역해내는 사람한테 내 이번 달 월급 0만 원을 통째로 주겠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그가 껄껄 웃었다. 이 헛소리를 해독하는 놈한테 0만 원 콜. 순간 사무실 전체가 폭소로 뒤덮였다. 0만 원. 웬만한 직원의 1년치 연봉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당연히 강민호가 자신의 막강한 재력을 과시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조롱하기 위해 던진 질 나쁜 농담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표님, 그 돈이면 제가 지금 당장 새로운 언어를 하나 창조해내겠습니다. 최 과장이 소리치자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전 외계인이랑 텔레파시 하는 법을 배워오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거들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코미디쇼의 무대가 되었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 농담으로 포장된 대표의 초조함, 그리고 상금으로 걸린 터무니없는 액수까지 그들만의 전형적인 기업 엔터테인먼트였다. 남들이 약점을 알아채기 전에 먼저 스스로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방어하는 강민호의 주특기이기도 했다. 그는 0만 원을 우스갯소리로 걸 만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왁자지껄한 소동 한가운데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상황을 응시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지수는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그들의 모든 농담과 웃음소리를 빠짐없이 담고 있었다. 그녀가 카트를 밀고 강민호가 공중에 흔들어대는 문서 가까이로 다가갔을 때 그녀의 두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언어가 신기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저 서류는 스팸도 사기도 장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막대한 국제 상속과 관련된 공식 법률 문서였다. 강민호는 자신이 몇 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두고 농담이나 짓거리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동안 복도에서 밀쳐지고 고성방가를 견디며 사무실의 가구 취급을 받는 동안 그녀는 철저히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아왔다. 침묵만이 생존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0만 원을 웃음거리로 던지는 강민호와 병원비가 밀려 죽어가는 딸 수아의 얼굴이 교차하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아직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다. 강민호는 자신이 누구와 내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베팅을 하고 있었다.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뇌도 존엄성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 긴 시간. 하지만 지금 눈앞에는 0만 원이 있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딸이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겉모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속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낡은 청소 유니폼의 옷깃을 한번 매만진 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실례합니다, 대표님.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갈랐다. 사무실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대표의 유희를 감히 방해한 청소부에게로 향했다. 강민호 역시 웃음을 멈추고 놀라움과 불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뭐요? 제가 그 문서를 번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적이 흐른 것은 단 2초였다.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가장 거대한 폭소가 사무실을 집어삼켰다. 직원들은 배를 잡고 뒹굴듯이 웃었다. 누군가는 책상을 쾅쾅 쳤고 누군가는 눈물까지 닦아냈다. 그들이 살면서 본 가장 황당한 코미디였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투명 인간 청소부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손사래를 친 문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다니 강민호는 너무 웃은 나머지 책상에 손을 짚고 지탱해야 할 정도였다. 다들 들었어? 우리 여사님이 알고 보니 천재 언어학자셨네. 기가 막혀서 진짜. 그가 눈물을 훔치며 비아냥거렸다. 그래서 여사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날 구해주시겠다? 또다시 터져나오는 조롱과 웃음. 하지만 지수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청소부 아줌마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단한 눈빛으로 강민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대표님. 그녀가 다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 서류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겠죠. 강민호가 킬킬거리며 받아쳤다. 그럼 난 내일부터 하늘을 날고 다니겠네. 이봐요 여사님. 얌전히 밀대나 쥐시고 어른들이 심각한 문제 해결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 비키시죠.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청소부가 영웅 행세를 하려드는 이 촌극은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박 대리는 속으로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지만 감히 지수를 편들 용기는 없었다. 그녀 역시 청소부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류를 한 번만 보여주시죠. 지수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제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는 내용? 최 과장이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아주머니, 이건 스무고개 퀴즈가 아니에요. 국제 법률 문서라고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여사님, 그러다 진짜 망신만 당하세요. 박 대리도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에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강민호 대표님, 지수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직원들 앞에서 번역하는 사람에게 0만 원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제안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강민호의 웃음이 서서히 멎었다. 저 여자의 저 근거 없는 자신감,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저 태도가 묘하게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좋아. 그가 마침내 서류를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다. 굳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싶다니 기회를 주지. 하지만 당신이 한 글자도 못 읽어낸다면 이 사무실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죄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거야. 그가 경멸이 가득 담긴 손짓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자,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 보시지. 지수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문서의 첫 줄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피로와 굴욕의 흔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녀 안의 진짜 자아가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았다. 그녀가 입을 열고 첫 단어를 내뱉는 순간 태양무역의 사무실 전체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강민호는 0만 원은 그가 치러야 할 대가 중 가장 저렴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참이었다. 디스텟 강민호 우르. 지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단어들은 폭풍 우치는 날의 벼락처럼 사무실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으며 흉내낸다고 될 수준이 아닌 완벽한 유창함이었다. 사무실의 시간이 멈췄다. 비웃음은 일순간에 증발했다. 직원들은 움직이던 동작 그대로 굳어버렸고 강민호는 자신이 딛고 선바닥이 푹 꺼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당신 지금 진짜로 그걸 읽고 있는 거야? 네, 대표님. 지수는 시선을 서류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민호 대표님께 부다페스트에서 최근 타계하신 대표님의 백부, 고고, 강대호님의 유산 상속과 관련된 법적 상황을 안내해드리고자 본 서신을 발송합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단어가 소리 없는 폭탄처럼 신뢰를 울렸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지금 귀로 듣고 있는 현실을 의심했다. 청소부가 정말로 번역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엄청난 유산에 관한 내용이었다. 계속해봐. 강민호가 평소보다 한참 낮아진 쉰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고 강대호님은 부다페스트 역사 지구의 상업용 부동산, 세채와 투자금, 은행 계좌를 포함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남기셨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강씨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자 상속인으로서 귀하는 이 모든 자산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일 정도로 사무실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박 대리는 놀라움에 입을 틀어막았고 최 과장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굳어 있었다. 얼마나? 강민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조롱이 없었다. 순수한 긴장감만이 팽팽했다. 유산이 도대체 얼마라고 적혀있나? 지수는 흔들림 없이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며 계속 읽어내려갔다. 상속 유산의 추정 가치는 약 200만 유로 한화, 약 1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부동산 가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170억 원. 그 숫자가 마치 신의 계시처럼 허공에 떠올랐다. 강민호는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 책상을 꽉 쥐어야 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문의 몇 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이 서신을 수령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지정된 서류를 통해 유산 상속을 수락하셔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기한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정오까지입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자산은 헝가리 국내법에 따라 헝가리 국가에 귀속됩니다. 강민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오후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모든 복잡한 국제 서류 작업을 끝내기 위해 그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헝가리어를 아는 거지? 그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물었다. 지수는 서류를 정성스럽게 접어 가슴에 품었다. 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표님, 동유럽 언어학 전공이었죠. 10수년간 강단에서 헝가리어, 폴란드어, 체코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사무실에 거대한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다.
매일 청소 카트를 밀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 변기를 닦던 저 여자가 대학 교수였다고? 직원들의 뇌로는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정보였다. 대학 교수님이셨다고요? 박 대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수가 말을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묻어났다. 제가 몸담고 있던 대학 재단에 끔찍한 사학 비리를 내부 고발했거든요. 그 대가로 저는 해고당했고 학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 어떤 대학도 연구소도 저를 다시 고용하지 않았죠. 사무실은 성당처럼 숙연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그녀를 비웃던 직원들은 이제 어디로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엔요? 최 과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다음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제 딸 수아가 희귀병에 걸려 엄청난 치료비가 필요해졌거든요. 남편도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서 실직 상태였습니다. 찬 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어요. 당장 저를 받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했죠. 지수는 사무실을 한번 쓱 둘러보았다. 그게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긴 애매했지만 확실히 아까의 그 뻔뻔한 조롱은 사라져 있었다. 당신 번역을 어떻게 확신하지? 그가 팔짱을 끼며 의심을 거두지 않으려 애썼다. 당신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해. 지수는 말없이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주한 헝가리 대사관입니다. 윤지수 젠 공식 법정 통번 역사입니다.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문서 상단에 적힌 참조 코드들을 불러주며 헝가리어로 몇 분간 유창하게 대화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다. 확인됐습니다. 부다페스트의 코바치엔 어소시에이츠 코바스 어소시에이트스 법률 사무소에서 발송한 진본 서류입니다. 유사는 진짜입니다. 강민호는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170억 원이라는 숫자를 곱씹었다. 자신이 복도에서 소리치며 밀쳐내던 청소부만이 이 돈을 잃지 않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이거 전체 번역하고 답변 서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주는데 얼마면 되지?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대표님께서 이미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수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0만 원.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큰 돈이었지만 170억에 비하면 푼돈이나 다름없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무참히 짓밟힌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었다. 좋아. 그가 마침내 입을 뗐지만 그 목소리엔 고마움 따위는 없었다. 그저 억지로 굴복한 자의 분노가 서려 있을 뿐이었다. 조건을 수락하지. 하지만 오차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해. 서류에 문제라도 생기면 0만 원은 전액 토해내야 할 거야. 완벽할 겁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컴퓨터와 프린터, 빠른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저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박 대리, 대회의실 비워드려. 강민호가 다시 꼿꼿한 대표의 태도로 지시했다. 그리고 저분이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지수가 대회의실로 걸음을 옮기자 모세의 기적처럼 직원들이 양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존경심이라기보다는 묘한 불편함과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이었다. 저 여사님, 아니, 저분 진짜 헝가리어를 하는 거야? 최 과장이 지수가 지나가자 박 대리에게 속삭였다. 저도 방금 들었잖아요.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박 대리가 작게 답했다. 청소부 아줌마가 사실은 엘리트 교수였다니. 대회의실에 들어간 지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쓸모있는 존재가 된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직역을 넘어 일반 번역가들은 놓치기 쉬운 법적 뉘앙스와 헝가리 특유의 관용적 표현들까지 완벽하게 잡아내고 있었다. 번역을 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딸 수아의 얼굴이 맴돌았다. 0만 원. 그 돈이면 밀린 병원비를 다 내고도 수개월치의 치료비를 선납할 수 있었다. 지옥 같았던 경제적 압박에서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감히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기적이 찾아온 것과 같았다. 회의실 밖에서 강민호는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다.
지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녀 말고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 여자 진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지? 그가 박 대리에게 세 번째로 물었다. 대표님, 아까 대사관 직원과 통화하시는 거 저희도 다 봤잖습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안다고. 강민호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업계 최고들도 못하는 걸 청소부가 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애초에 그냥 청소부만은 아니셨던 걸지도 모르죠.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다. 지금은 청소부잖아. 강민호가 쏘아붙였다. 과거에 모였든 간에 사람은 현재가 중요한 거야. 시간은 느릿느릿 흘렀다. 사무실에는 마치 중요한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보호자 대기실 같은 기묘한 정막이 감돌았다.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마침내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지수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들고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는 허름한 청소 유니폼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표정이었다. 완료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강민호의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전체 번역본, 헝가리어로 작성된 공식 답변서, 그리고 법적 절차 개시에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입니다. 강민호가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번역본은 완벽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헝가리 법률 용어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향후 필요한 절차, 기한까지 일목요연하게 첨부되어 있었다. 꽤 전문적이군. 그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전문가니까요. 지수가 정정했다. 이 일을 수년간 해왔습니다. 강민호는 트집을 잡을 만한 아주 작은 실수라도 찾아보려 눈을 부릅떴지만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었다. 답변서는 오늘 내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지수가 설명했다. 사전 확인용으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디지털 스캔본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주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하셨군. 강민호의 말투는 칭찬이라기보다 마치 그녀가 함정이라도 판 게 아닌가 의심하는 투에 가까웠다. 네, 그게 일을 제대로 하는 방식이니까요. 강민호는 서류를 든 채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윽박지르며 투명 인간 취급했던 여자가 방금 17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허공에 날릴 뻔한 자신을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정은 감사가 아니라 분노와 원망이었다. 자신의 무지가 까발려진 것에 대한 원망, 저 하찮은 여자에게 의존해야만 했다는 굴욕감, 그리고 사람을 이토록 완벽하게 오판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0만 원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일 헝가리 쪽 변호사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모든 게 문제없이 처리된 걸 확인한 후에 입금하지.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건 번역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대가였지 결과에 대한 보증이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지적했다. 저는 제 일을 다 마쳤습니다. 대금은 지금 지불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협박하는 건가? 강민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아니요, 대표님. 그저 대표님께서 전 직원 앞에서 호기롭게 설정하신 그 조건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변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직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듯 긴장했다. 감히 강민호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회사에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즉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이체를 진행했다. 자, 0만 원 입금했어. 지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가봐. 그가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듯 말했다. 그리고 내일은 원래 출근 시간 맞춰서 와. 아직 당신이 닦아야 할 화장실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조용한 사무실에 뺨을 때리는 듯한 파열음을 냈다. 지수는 방금 전례 없는 능력을 증명하며 그가 수백억을 날릴 위기에서 구해냈지만 강민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수는 감정의 동요 없이 청소 카트를 끌어당겼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녀가 0만 원이 찍힌 스마트폰을 한 손에 꼭 쥐고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사무실을 빠져나가자마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진짜 저러고 그냥 보낸다고? 스카우트 제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우리 대표님 성질 알잖아. 자기 알량한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 게 분해서 저러는 거지.
최 과장이 혀를 찼다. 강민호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며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170억.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 유산 서류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다. 모든 것이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던 그 여자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녀에게 걸맞은 대우를 제안하는 일은 강민호에게 있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지독한 오만함은 머지않아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할 터였다. 밤이 깊어서야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빌딩 숲에서 한참 떨어진 구도심의 작고 낡은 빌라. 소박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그녀의 보금자리였다. 엄마, 방 안에서 수아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왔어? 방문을 열자 침대 위에 학교 교과서들을 펼쳐놓고 있는 수아가 보였다. 12살, 엄마를 닮아 까만 머리칼과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가진 아이였지만 병마에 시달려 또래보다 한참 마르고 창백했다. 우리 딸,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지수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엄청 좋은 날이었어. 엄마, 피곤하지 않아서 책을 하루 종일이나 읽었거든. 지수는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수아에게 좋은 날이란 그 끔찍한 통증이 오지 않아 몇 시간이라도 평범한 아이처럼 깨어있을 수 있는 날을 의미했다. 엄마, 수아가 엄마의 손을 꼭 쥐었다. 오늘 병원에서 또 전화 왔었어. 지수는 흠칫했다.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응, 전화 왔었어. 하지만 다 해결됐어. 엄마가 오늘 보너스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 진짜? 수아의 눈이 동그라졌다. 어떻게? 엄마가 예전에 하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일이 생겼었거든. 수아는 빙그레 웃었다. 아이는 엄마가 과거에 얼마나 존경받는 교수였는지 알고 있었다. 헝가리였었어? 거봐, 언젠가 엄마의 진짜 멋진 능력을 세상이 알아볼 거라고 했잖아. 지수는 핑 도는 눈물을 꾹 참으며 딸의 깡마른 손에 입을 맞췄다. 우리 수아가 세상에서 제일 씩씩하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진우가 지친 기색으로 퇴근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매일 12시간씩 배달과 대리기사를 투잡으로 뛰는 그였다. 여보, 왔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상기됐네. 진우가 묻자 지수는 남편의 손을 이끌고 작은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의문의 서류, 강민호의 모욕적인 내기, 번역, 그리고 0만 원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아내를 바라보았다. 0만 원이라고? 여보, 그거면 우리 수아 입원 치료비 몇 달치를 내고도 남아. 알아. 아까 퇴근길에 병원비 밀린 거 다 결제하고 앞으로 치료비까지 0만 원 넉넉하게 예치해 두고 왔어.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쓸 거야. 진우가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난 당신이 언젠가 해낼 줄 알았어. 아니야, 진우씨. 난 그저 내가 할 줄 아는 걸 했을 뿐이야. 문제는 내일 다시 그 회사에 가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 거란 거지. 난 여전히 사람들이 밀치고 다니는 투명인간 청소부일 테니까. 하지만 당신 스스로 증명했잖아.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진우의 따뜻한 위로에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지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강민호의 그 비열한 태도가 계속 떠올랐다. 단 한 줌의 존중이나 감사도 없던 그 남자. 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수아를 살릴 수 있었으니 그걸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청소복을 입고 서비스 통로를 통해 출근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기묘했다. 직원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힐끔거리며 눈치를 봤지만 선뜻 다가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동료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여사님, 아니 지수씨, 박 대리가 복도에서 조심스레 다가왔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왜 그동안 교수였다거나 그런 언어를 할 줄 안다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지수는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박 대리를 쳐다보았다.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제가 이 청소 카트를 끌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 이름이 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박 대리는 말문이 막혔다. 전곡을 찔린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지수가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배경이 자신에게 쓸모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사연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전 10시쯤 강민호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껴 있었고 누군가와 유창한 영어로 심각하게 통화 중이었다. Yes, I understand. I'll send everything today. Thank you. 네, 이해했습니다. 오노모센 자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가 소리쳤다. 박 대리, 윤지수 씨, 당장 내 방으로 와. 지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박 대리의 뒤를 따라 강민호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문제가 생겼어. 강민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헝가리 쪽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했는데 상황이 꼬였다고 하더군. 어떤 문제입니까? 지수가 물었다. 내 상속권에 태클을 거는 작자들이 나타났어. 헝가리에 있는 2명의 현지인이 자기들도 내 백부 유산에 지분이 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군. 지수가 미간을 좁혔다. 국제 상속권에선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한 명은 우리 백부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여자고 다른 한 명은 우리 가문의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야. 둘 다 악독한 현지 변호사를 끼고 있어. 그럼 헝가리 변호사 측의 대책은 뭡니까? 강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지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직접 부다페스트로 와야 한대. 법정에 출석해서 직접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워서 대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거야. 언제요? 며칠 뒤. 이미 청문회 날짜가 잡혔어. 박 대리가 안절부절못하며 끼어들었다. 대표님, 그럼 헝가리 현지에서 대표님을 도와줄 완벽한 통역사가 필요하시겠네요. 언어뿐만 아니라 헝가리 법률 시스템까지 이해하는 사람이요. 나도 알아. 강민호가 짜증을 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부른 거잖아. 그가 손가락으로 지수를 가리켰다. 당신, 나랑 같이 부다페스트로 가야겠어. 지수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보고 부다페스트에 가라고요? 원하냐 안 원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당장 헝가리어와 국제법을 완벽히 아는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유일한 대안이야. 대표님, 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에겐 아픈 딸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며칠씩이나 타국으로 떠날 순 없습니다. 비행기표, 최고급 호텔, 식비 전부 내가 내지. 거기다 당신 수고비로 0만 원을 더 주겠어. 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0만 원. 수아의 치료를 훨씬 더 길게 이어갈 수 있는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큰돈이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수아를 며칠 동안 두고 멀리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일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녀가 물었다. 길어야 일주일이야. 가서 재판 끝내고 저 사기꾼들 쳐낸 다음 바로 돌아오는 거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 따윈 없어. 강민호가 책상을 쾅 쳤다. 재판이 며칠 안 남았다고. 지금 당장 수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어. 그럼 다른 사람을 찾으시죠. 지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잠깐. 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알았어. 내일 아침까진 확답을 줘. 심장이 쿵쿵 뛰는 채로 집무실을 나온 지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0만 원과 해외 출장. 다시 한번 자신의 진짜 능력을 펼칠 기회. 하지만 수아가 가장 아플 때 곁을 비워야 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세 가족. 지수가 조심스럽게 헝가리 출장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당연히 가야지. 안 돼, 우리 딸. 엄마가 널 두고 어딜 가. 엄마, 0만 원이잖아. 그거면 내 주사 엄청 많이 맞을 수 있잖아. 나 진짜 괜찮아. 아빠도 있고 이모도 매일 올 거잖아. 일주일 금방 가. 진우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 말이 맞아.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순 없어. 수아는 내가 책임지고 돌볼게.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수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라도 하면 안 나빠져. 수아가 앙상한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감싸주었다. 나 진짜 씩씩하게 잘 기다리고 있을게. 대신 엄마 돌아오면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멋진 무용담 다 들려줘야 해. 약속. 그 어린 나이에 어른보다 더 철이 들어버린 딸을 보며 지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벅찬 용기를 얻었다. 알았어. 엄마가 다녀올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수는 강민호의 방을 찾았다.
수락하겠습니다. 부다페스트로 가죠. 강민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좋아. 박 대리가 비행기랑 호텔 예약 다 할 거야. 출발은 모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민호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조건? 첫째, 0만 원은 출국 전 전액 선지급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위해 돈을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둘째, 비행기와 숙소는 대표님과 동일한 클래스로 맞춰주십시오. 셋째, 출장 기간 동안 저를 하대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 컨설턴트로 대해주십시오. 강민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 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건방진 요구에 화가 치밀었지만 당장 아쉬운 건 본인이었다. 좋아. 그가 이를 꽉 깨물고 답했다. 요구 조건 다 들어주지. 훌륭하군요. 그럼 비행기 타기 전까지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숙지해야 하니 제게 넘겨주십시오. 더 필요하신 건 없나? 여왕폐하? 강민호가 비아냥거렸다. 지수는 가볍게 무시했다. 아, 법정에 청소복을 입고 갈 순 없으니 격식에 맞는 정장도 한 벌 필요하겠네요. 박 대리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민호는 코웃음을 치면서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출국 전까지의 며칠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지수는 낮에는 헝가리에서 날아온 엄청난 양의 법적 문서를 꼼꼼히 분석했고 밤에는 수아를 안아주며 이별을 준비했다. 공항에서 만난 강민호는 캐주얼한 차림새 탓인지 평소 사무실에서의 위압적인 모습보단 조금 덜 권위적으로 보였다. 장시간의 비행 내내 강민호는 노트북만 쳐다보며 지수를 철저히 무시했다. 지수 역시 묵묵히 헝가리 법률 용어들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마침내 부다페스트의 페렌츠 리스트 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택시 창밖으로 밤하늘을 수놓은 부다페스트의 고풍스럽고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여긴 처음 와보네. 강민호가 무심코 중얼거렸다. 저는 대사관에서 일할 때 파견으로 몇 번 와봤습니다. 지수가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죠. 당신은 참 이 나라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군. 도대체 헝가리에 왜 그렇게 푹 빠진 거지? 지수는 창밖에 다뉴브 강을 응시하며 말했다. 열정입니다, 대표님. 무언가에 진심으로 마음을 쏟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걸 알고 싶어지거든요. 그녀의 뼈있는 대답에 강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다음 날 아침 박 대리가 미리 백화점에서 세팅해준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내려온 지수를 보고 강민호는 내심 놀랐다. 정말 교수 같군. 그가 툭 던지듯 말했다. 칭찬이라기엔 묘하게 뒤틀린 말투였다. 저는 원래 교수였습니다. 지금 당장 교단에 서지 않을 뿐이죠. 두 사람은 부다페스트 역사 지구 중심에 위치한 코바치엔 어소시에이츠 로펌으로 향했다. 고풍스럽고 중후한 인테리어의 회의실에서 중년의 안드라스 코바치 대표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강민호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바치 변호사가 영어로 인사했다. 그리고 이분은 윤지수입니다. 강 대표님의 법률 컨설턴트이자 수석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지수가 완벽한 고급 헝가리어로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다. 코바치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헝가리어를 이토록 완벽하게 구사하시다니요. 대체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주한 헝가리 대사관에서 수년간 공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탁월하군요. 재판 준비가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 강 대표님, 아주 든든한 분을 모셔오셨군요. 회의가 시작되자 코바치 변호사는 현 상황의 불리한 점들을 브리핑했다. 사망하신 강대호님의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에스터라는 여성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혼인증명서는 없지만 동거의 정황을 강력히 어필 중입니다. 또한 미할이라는 남성은 자신이 대호님과 평생을 교류해 온 먼 친척이라며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지수는 코바치 변호사의 말을 민호에게 오차없이 통역하며 동시에 한국과 헝가리 법서의 차이점에서 오는 뉘앙스까지 짚어주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코바치 변호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담당 판사가 왜 평생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한국의 조카에게 이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지 그 인과관계를 납득해야 합니다. 상대방들은 핏줄만 연결되었을 뿐 남이나 다름없는 조카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합니까? 강민호가 초조하게 물었.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대표님. 대호님이 고국과 단절된 삶을 후회했고 가족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강력한 진심이 있었다는 걸 판사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접근법이 필수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강민호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쥐잡듯 잡던 오만한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낯선 타국의 법률 전쟁 앞에서 겁에 질린 나약한 사내가 있을 뿐이었다. 170억 원. 거리를 걸으며 강민호가 중얼거렸다. 저 사기꾼들 때문에 모든 걸 날려버릴 수도 있겠어. 잃지 않으실 겁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는 완벽하고 대표님은 정당한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판사가 그 여자들의 눈물 연기에 넘어가면 종이 쪼가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절 믿으세요, 강민호 대표님. 적어도 이 부다페스트 바닥에서 현재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니까요. 강민호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서서 지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도대체 당신은 이 일에 왜 이렇게 진심인 거지? 내가 유산을 받든 말든 사실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지수도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제가 대표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저 역시 당신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프게 강민호의 폐부를 찔렀다. 지수가 먼저 성큼성큼 앞장서 걷기 시작했고 강민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으로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다. 이 낯선 땅에서 170억 원을 건 거대한 싸움의 키를 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짓밟았던 저 청소부였다. 재판 당일 아침 부다페스트의 하늘은 우중충했다. 지수는 긴장감에 배가 살살 아파왔다. 170억 때문이 아니었다. 나약해진 이 남자의 운명이 온전히 자신의 통역과 기지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식 레스토랑에 내려가자 강민호가 수척해진 얼굴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한숨도 못 주무셨군요. 최악의 상황만 계속 떠오르더군. 강민호의 목소리에선 권위가 완전히 거세되어 있었다.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의 고풍스럽고 위압적인 법정안, 백발에 깐깐해 보이는 나기 판사가 근엄한 표정으로 재판을 주재하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청구인들이 앉아 있었다. 에스터는 수수하고 낡은 옷차림을 한 채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연민을 자아내고 있었고 미알은 자신감 넘치고 공격적인 태도로 강민호 쪽을 쏘아보고 있었다. 저 여자의 눈물 연기 전략 먹힐 것 같습니까? 강민호가 불안하게 속삭였다. 헝가리 법정은 증거주의가 강하지만 판사도 사람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나직이 답했다. 먼저 에스터 측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고강대호님은 이영만리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제 의뢰인인 에스터 씨는 그런 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킨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요리를 해주고 병간호를 하며 실질적인 부부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피도 눈물도 없는 한국의 조카가 이 유산을 독식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납니다. 지수가 통역을 해주자 강민호의 이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 소설을 쓰고 있군. 네,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소설이죠. 이제 우리가 팩트로 뼈대를 부술 차례입니다. 이어서 코바치 변호사가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에스터 씨, 강대호님과 처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수년 전입니다. 에스터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수년 전이라 하면 10년입니까? 5년입니까?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렇군요. 코바치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번쩍 들었다. 이 서류는 고인이 정확히 5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의료 기록입니다. 시한부 판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헌신적인 사랑이 시작되었다. 아주 편리한 타이밍이군요. 에스터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우린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증명할 서류가 단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혼인신고서나 동거인 등록증 같은 것 말입니다. 코바치가 냉혹하게 쏘아붙였다. 에스터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다음은 미알의 차례였다. 저는 대호 형님과 수십 년간 교류해 온 가족 같은 사촌입니다.
저희는 자주 안부를 묻고 만났습니다. 미할이 당당하게 외쳤다. 자주라 하심은 최근에 언제 마지막으로 뵈었습니까? 한삼, 4년 전쯤 직접 만났고 전화는 몇 주에 한 번씩 꾸준히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코바치가 다시 치명적인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 지난 5년간 고인의 전체 통신 기록이 있습니다. 미할 씨가 발신한 통화 기록은 5년 동안 정확히 3통뿐이군요. 몇 주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이 정확하겠네요. 고인이 살아계실 땐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남겨지니 갑자기 가족애가 솟아나셨습니까? 미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법정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청구인들의 허술한 거짓말이 완벽히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이윽고 나지 판사가 강민호 쪽을 바라보았다. 상속인 강민호 씨,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수가 통역을 마쳤고 강민호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준비했던 법적인 대사가 아니라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재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백부님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과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지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면서도 재빠르게 그 진심을 헝가리어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부다페스트에 오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와 관계의 깊이는 단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백부님은 평생 타국에서 외롭게 사시며 자신의 핏줄을 그리워하셨고 그 마지막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유언장입니다. 저는 피를 나눈 조카로서 그분의 마지막 뜻을 숭고하게 지켜내고 싶을 뿐입니다. 지수의 완벽한 억양과 감정이 실린 통역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나지 판사의 엄격했던 표정이 미세하게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여기에 쐐기를 박듯 코바치 변호사가 고인의 자필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가 얼마나 한국의 조카를 그리워하고 핏줄에 대한 부채감을 안고 살았는지를 낭독했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을 기다리며 복도로 나온 강민호는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앉았다. 우리 이긴 거 맞지? 그가 지수를 쳐다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네, 진실이 이긴 겁니다. 지수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강민호가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다. 지수 씨,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읽어내는 거지? 단순히 번역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맥락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잖아. 간단합니다. 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완벽하게 투명 인간으로 살아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람들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때 보여주는 진짜 얼굴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표님께서 유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사람으로 증명될까봐 극도로 겁에 질려 있다는 사실 같은 거요. 정확히 전곡을 찔린 강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당신 딸 많이 아프다고 했지. 그가 처음으로 남을 향한 순수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네, 희귀 면역질환입니다. 대표님이 주신 0만 원 덕분에 급한 불은 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먹먹함이 동시에 차올랐다. 오후에 내려진 나지 판사의 최종 판결. 본 법정은 고 강대호의 모든 유산에 대한 적법한 상속권이 조카인 강민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에스터와 미할의 청구는 기각한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부다페스트의 회색빛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강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170억, 정말 내 것이 됐군.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강민호가 천천히 지수를 향해 돌아섰다. 지수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요. 돈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 백부님의 유언까지 전부 다. 한국에 돌아가면 내 밑에서 다시 일해주지 않겠소? 청소부가 아니라 정식 국제 업무 고문으로. 지수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변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생각해보죠. 하지만 그들의 귀국길은 악몽으로 변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여 스마트폰 전원을 켜자마자 지수의 휴대폰에 진우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다. 손을 덜덜 떨며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진우의 울음 섞인 절규가 들렸다. 여보, 당장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와. 수아가 위독해. 지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폰을 떨어뜨릴 뻔한 그녀를 강민호가 재빨리 붙잡았다. 무슨 일이야? 제 딸이 위독하대요. 지수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내가 태워다 줄게. 빨리 타. 강민호는 자신의 최고급 세단에 지수를 태우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병원으로 향했다. 지수는 차 안에서 혼을 놓은 사람처럼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철의 여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강민호의 가슴도 미친 듯이 요동쳤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채 산소호흡기를 끼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수아에게 달려갔다. 진우는 이미 탈진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다가왔다. 강민호는 조금 떨어진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다. 어머님, 기존 치료제가 완전히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염증 수치가 급격히 치솟아서 지금 당장 신약으로 표적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이가 버티지 못합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신약이든 뭐든 당장 써주세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의사가 난처한 듯 말했다. 신약은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첫 3개월 집중 치료에만 1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결제가 되지 않으면 약을 타올 수가 없어요. 1억 2천만 원. 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아 급한 빚과 치료비를 냈지만 1억이 훌쩍 넘는 현금이 당장 있을 리 만무했다. 돈이 없어서, 그놈의 돈이 없어서 금쪽 같은 딸이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어미의 처절한 오열이 병원 복도를 찢어놓았다. 복도 구석에 서 있던 강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1억 2천만 원, 자신에겐 며칠 주식 배당금이나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쓸 수도 있는 돈이었지만 저 여자에겐 아이의 목숨이 달린 돈이었다. 자기가 그토록 오만하게 굴며 깔아뭉갰던 저 여자는 이토록 처절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서도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강민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기요, 선생님. 강민호가 의사를 불러세웠다. 지수와 진우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아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돈, 1억 2천이든 2억이든 내가 지금 당장 전액 수납할 테니까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그 신약 가져와서 아이 살리세요. 지수의 눈이 커질 대로 커졌다. 대표님, 그게 무슨... 지수씨. 강민호가 무릎을 굽혀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와 눈을 맞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선이나 가식도 없는 뼛속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동안 당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갑질했던 거 내 더러운 자격지심이었소. 당신은 그 모든 굴욕을 참아내면서도 날 170억짜리 수렁에서 건져줬는데 내가 당신 딸 하나 못 살릴 것 같아? 당장 일어나요. 지수는 짐승처럼 오열하며 강민호의 옷자락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진우 역시 바닥에 엎드려 강민호에게 절을 했다. 강민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돈이 누군가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치료제가 투여되고 수아의 호흡이 기적적으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동이 트고 있었다. 강민호는 수아의 평온해진 얼굴과 그 옆에서 지쳐 잠든 지수의 손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에 진입했음을 깨달았다. 돈으로 점철된 오만한 강민호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죽었다. 몇 주 후 태양무역의 널찍한 산에 대강당에 전 직원이 긴급 소집되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는 직원들 앞에 강민호가 마이크를 잡고 섰다. 단상 맨 앞자리엔 평상복을 입은 지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치러야 할 죗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민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그동안 이 회사에서 최악의 독재자이자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윤지수 여사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윤지수 씨는 과거 대학에서 부패와 싸우다 해고당한 정의로운 학자였고 완벽한 언어 능력을 가진 천재였으며 무엇보다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굴욕을 감내해 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어머니였습니다. 반면 저는 돈만 많은 껍데기였죠.
사무실 곳곳에서 헉하는 숨소리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 대리는 이미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지수 씨 덕분에 저는 유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서 윤지수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합니다. 강민호가 단상에서 내려와 지수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깊게 굽혀 절했다. 완벽한 사과였다. 지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오늘부로 윤지수 씨를 태양무역의 글로벌 대외협력실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연봉은 파격적인 대우로 모실 것이며 회사 이사회 임원직도 겸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은이 아닙니다. 이 회사에 이분만큼 뛰어난 인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 장내에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최 과장도 박 대리도 과거의 지수를 무시했던 마케팅 인턴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열렬히 박수를 쳤다.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강민호가 내민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로부터 반년 뒤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강민호와 윤지수 실장, 진우, 그리고 몰라보게 건강해져 얼굴에 혈색이 도는 수아까지 네 사람이었다. 대표님 아저씨, 고기 진짜 맛있어요. 수아가 뺨에 소스를 묻힌 채 활짝 웃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수아. 강민호가 빙그레 웃으며 냅킨으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수아, 커서 의사 선생님 되고 싶다고 했지? 네, 저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처럼 아픈 애들 다 낫게 해줄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약속 하나 할게. 수아가 의대 갈 때까지 학비랑 필요한 건 아저씨가 만든 장학재단에서 전액 다 지원해 줄게. 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수아와 진우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수는 따뜻한 미소로 강민호를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 대표님. 모든 것에 대해서요. 내가 더 고맙죠, 윤 실장님. 당신이 날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다음 날 아침, 눈부신 아침, 햇살이 태양무역의 복도로 쏟아져 내렸다. 지수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한 손엔 결제 서류를, 한 손엔 커피를 들고 복도를 당당하게 걷고 있었다. 그녀가 예전에 청소 카트를 끌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바로 그 복도였다. 직원들은 미소 지으며 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윤 실장님? 어느새 뒤에서 나타난 강민호가 나란히 발을 맞추며 물었다. 완벽합니다. 대표님. 헝가리 쪽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 다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오만한 갑과 비굴한 을의 관계가 아니었다. 험난한 폭풍을 함께 뚫고 나온 든든한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강민호는 17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얻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상속받은 가장 값진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한 여자의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었다. 이걸 번역하면 내 월급을 다 주지. 그 비열하고 오만했던 농담은 강민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기로 끝이 났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는 투명한 영혼 그 자체에 있다는 찬란한 진실과 함께